네. 자, 엘리어싱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는데, 자, 엘리어싱이 왜 생기는가? 지금 요 얘기는요, 뒤에 푸리에라는 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이 아날로그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주파수 어떤 스펙트럼, 패턴을 갖고 있다고 스펙트럼도 사실 뒤에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들어두시고요. 이런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샘플링 주파수마다 하나씩 똑같은 패턴이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fs 값이 커지니까 이게 서로 안 겹치게 이렇게 fs, EFS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2배 fmax보다 낮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fs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중첩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DA 변화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빼내거든요.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빼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클리어하게 빼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필터를 써도 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게 잡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어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FS는 2배의 Fmax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유도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푸리에 변환을 배운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어싱이라는 게 생기면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엘리어싱이 생기는 이유는 주파수 영역에서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게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는 건데, 자, 어떤 신호가 이 Fmax가 좀 애매한 신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주파수가 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그림처럼요, 이렇게 무한대까지 계속 어떤 조금이지만 쭉 어떤 성분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샘플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 FS를 큰 값을 하더라도 어딘가에선 조금씩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엘리어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원래를 그대로 샘플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자, 필터라는 거는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잘라낸 부분을 Fmax, 여기 최고 주파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샘플링을 하게 되죠. 지금 요 앞장과 요 장의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뒤에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어의 정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는 거는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 주파수를 잘라버리는 이런 필터다라고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샘플링을 마친 신호는 다음으로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양자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양자화는 영어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도 알아두셔야 되지만은 용어는 항상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샘플링된 신호를 양자화하는 과정은 이 각 샘플의 값을 구간별로 묶는 작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그림을 보십시오. 자, 지금 왼쪽에 거는 이제 샘플링된 값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양자화가 끝난 후에 작업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샘플링된 값들은 원래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파형하고 전체적인 그 형상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눴다, 양자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각 구간에 있는 값들은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레벨들인데요. 이거를 그 구간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또 여기 아래쪽 세 개도 마찬가지죠. 요거 세 개도 이렇게 똑같이, 즉 어떤 그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 있는 값들은 다 그냥 어떤 하나의 값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양자화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경우고요. 자,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보시면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또 이게, 이거, 또 요것이 요거. 자, 이런 식으로, 각 구간의 어떤 대표값, 가운데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8구간으로 나누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보고 이제 양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자, 이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진 거, 이거 한번 선을 한번 그어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보면, 좀 많이 다르죠. 네 개의 구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그죠? 근데 8개의 구간으로 하면은, 네, 좀 더 비슷해지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간을 좀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원래 신호하고 많이 비슷해진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수치를 동원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원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7, 1.8, 1.2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각 구간의 대표값으로 양자화를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이 다 1.75, 1.75 이런 식으로 대표값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0번 구간,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거를 부호화를 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각 구간에다가 어떤 부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구간 0번에서는 00이라는 코드, 구간 1에서는 01, 구간 2에서는 10, 구간 3에서는 11이라는 이런 이진수 코드를 할당을 하고 그 구간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이 이진수 코드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3번 구간에 있던 1.75와 1.75는 둘 다 11과 11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구간의 1.25는 10, 네, 1번 구간에 있던 0.75 이런 것들은 01, 0번 구간에 있는 0.25는 00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바뀌어서 이거를 한꺼번에 나중에 이렇게 묶어서 쓰면 이게 바로 마지막 최종 디지털 신호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디지털 신호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양자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각 구간마다 이렇게 이진수 코드를 할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걸 보실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구간의 수를 몇 개로 나누냐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지만요.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 원래 거하고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 대신에 여기는 구간의 그 이진수가 좀 더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을 0, 여기 구간을 1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111, 000 이런 코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거는 이제 0과 1에 1비트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면 1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4개 구간으로 나눈 경우에는요, 여기는 제일 밑에 00, 이번에 2비트가 필요합니다. 01, 10, 11 이렇게 해서 2개의 비트가 필요하고요. 이진수 코드가 하나당 이렇게 2비트씩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8구간으로 나눴을 때는요. 8구간은 이번에는 3개의 비트가 필요해요. 3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00, 001, 010 이런 식으로 쪼개서 111까지 3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구간의 수를 더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긴 한데 지금 보다시피 비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간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렇죠? 옆에다 제가 좀 써놨는데요. 자, 한 비트일 때는 구간이 2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2비트일 때는 4구간, 3비트일 때는 8구간. 그럼 만약에 어떤 뭐 B라는 어떤 약자를 써서 B라는 비트가 있을 때 이게 과연 몇 개 구간이 될 거냐. 우리가 어떤 룰을 한번 찾아보면은 룰이 있죠. 예, 이거에다가 그 2의 이거 승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의 1승은 2고요.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B비트라고 한다면 2의 B승을 해주면 이게 구간의 수, 이걸 이제 N이라고 한다면 N 이런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구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 구간이라는 말보다는요. 정식 명칭은 양자화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화 레벨. 네.
양자와 레벨이 이 구간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레벨, 이거는 4레벨, 이거는 8레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벨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신호와는 가까워지는데 그 대신에 비트 수가 늘어난다. 즉 저장해야 될 공간이 늘어난다라는 점이죠. 서로 또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표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자, 1비트일 땐 레벨이, 2비트일 땐 4, 3비트는 8 구간,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레벨 수를 보면은, 65,536개의 레벨, 즉, 요거는 16비트일 때입니다. 2의 16승이 65,536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6비트 또는 65,536레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 CD에서 사용하는 양자와 레벨 수 또는 양자와 비트 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슨 사운드 카드라든가 좀 고음질 디지털 오디오 장비 보면 24비트도 사용을 해요. 자, 24비트 같은 경우는 구간의 수가 2의 24승, 요거 이제 2의 24승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16777, 216, 요 구간, 개수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건 아주 이제 고음질 오디오 장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많은 레벨 수를 쓰면 쓸수록 비트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또 이것도 어딘가에서 뭔가 기준을 잡아서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요, 샘플링 정리처럼 어떤 기준은 없어요. 우리 샘플링 정리에서, 샘플링 주파수는 뭐 2배 Fmax 이상 돼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기준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16비트, 여기 16비트, 24비트, 또는 20비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응용에 따라서는 12비트 쓰는 경우도 있고, 또 8비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쪽으로 갈수록 더 음질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24비트, 뭐 20비트, 16비트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고음질 오디오 쪽에 이제 쓰는 거고요. 12비트나 8비트 같은 경우는 음성 통신 같은 거, 뭐 약간 조금 음질이 안 좋아도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래 그 예제에서요, 어떤 이산 신호의 하나의 샘플을 12비트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양자와 레벨은 얼마인가?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12비트니까 한번 여기다 써보실래요? 종이에다. 자, 양자와 레벨 n은 자, 2에 몇 승 하면 됩니까? 12승 하면 되죠? 12승. 자, 요거는 2의 10승이 1024니까요. 12승이면 4 곱하기 1024니까 4096이 되겠습니다. 4096 레벨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자화를 한 후에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신호 크기와 가장 큰 신호의 크기 차이를 데시벨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크다라는 거는 아주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다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이나믹 레인지가 작으면 아주 작은 소리부터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다이나믹 레인지는 클수록 좋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디지털화 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런 공식입니다. 20 로그 n 하면 됩니다. 이 로그는 미시 10인 로그입니다. 예, 미시 10인 로그고요. 이것은 20 로그 n, 즉 n이라는 거는 양자화 레벨 수죠. 또는 뭐 20 로그 2의 비승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 이제 뭐 n은 2의 비승이니까요. 그래서 자, 표준 오디오 CD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표준 오디오 CD라는 거는 16비트 16비트 양자화를 하죠. 네. 네. 그래서 20 로그 2의 16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320 이게 이제 이건 아시죠? 이 로그의 성질에서 이렇게 몇 승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몇 승 된 게 이 로그 앞으로 나와서 곱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이거는 20 곱하기 16에 320이 되고요. 로그 2는 약 한 0.3 정도 됩니다. 네, 0.3010인데요. 대략 0.3으로 보고 요거를 계산하면은 96.32가 되고 이거 대략 그래서 한 96 정도. 네, 그래서 96dB.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D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96dB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아만 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렇게 디지털 오디오에서 이렇게 계산한다. 네, 이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양자화를 할 때 오차가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왜냐면은 그 앞에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자 샘플링 된 게 이렇게 돼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있었고 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어떤 구간, 즉 한 레벨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죠? 예,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죠. 이 가운데 있는 값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 안에 만큼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오차를 보고 양자화 오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그림에서 원래 이제 파란색이 원래 신호고 빨간색이 그렇게 이제 양자화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이 이제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점으로 뭐 연결해서 보인다고 치고 양자화 된 거를 보여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러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러가 적으면 당연히 좋겠죠. 예. 적으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비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 대 양자화 잡음비라는 게 있어서 그 최대 신호의 크기 대 양자화 잡음이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요거를 이제 SQNR이라고 하는 약자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요거는 대략 6.02 곱하기 B 몇 비트냐 하는 거죠. 예, 이걸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자화 오차와 신호대 양자화 잡음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양자화를 할 때 참 그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은데 좀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비트 수,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 수를 나누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걸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선형 양자화, 요게 그 보시면 구간을 나눴는데 각 구간의 간격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신호들은 특정한 구간에 소리가 몰려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여기 보면요. 자,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요. 사람 목소리 같은 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 목소리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Y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리 크기거든요. 소리 크기. 네. 여기가 이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데고 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화나 이런 데로 말을 할 때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시나요? 그렇게 크게 지르지는 않죠. 뭐 물론 가끔 화가 나서 크게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쪽 근처에서 보통 말하는 소리는 대충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뭐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그리자면요. 그러다가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주 화났을 때.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호들이 이런 구간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형 양자화를 해서 구간의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이쪽 높은 구간은 동일한 간격을 할당을 받았지만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쪽 아래쪽은 되게 바쁘죠. 그래서 어떻게 구간을 나누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비선형 양자화처럼 이 신호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조밀하게 나눕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누더라도 조밀하게 나누고
다른 쪽, 그러니까 소리가 크기가 별로 없는 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구간의 크기를 크게 잡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쪽 부분에 이제 오차가 커지겠죠. 오차가 커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쪽이 훨씬 이렇게 그 신호 구간의 크기, 신호가 많은 쪽을 조밀하게 자르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말 써지는 걸 보면요. 자, 비선형 양자화란 거는 구간의 크기를 다르게 분할하는 양자화 방법이고요. 이 구간의 크기가 일정한 거 보고 선형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가 조밀하게 몰려있는 곳에서는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구간을 크게 나눠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양자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음성 신호 같은 경우 크기가 작은 구간에는 신호가 많이 분포하고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형 양자화보다는 비선형 양자화 방법이 유용합니다. 음성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성의 경우에요, 비선형 양자화로 12비트를 쓰면요, 이거하고 그냥 선형의 16비트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선형 양자화로 12비트라면은 구간의 수가 어떻게 되나? 2의 12승이면 얼마인가요? 4096이죠. 4096개 구간으로, 즉 양자화 레벨로 나눈 것과 선형으로 이거는 16비트면은 65,536이거든요. 65,536 구간으로 나눈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품질이요. 음성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선형 양자화가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비선형 양자화입니다. 실제로 비선형 양자화는 그 통신, 그러니까 전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화에서는요. 유럽 방식, 뭐 미국 방식, 뭐 에이로, 뮤로 이런 거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그 DA 변환인데요. DA 변환은 지금까지 한 거는 AD 변환, 즉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어떻게 변환시키냐라는 거였는데 DA 변환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디지털 출력된 신호라고 한다면 이거를 저역 통과 필터라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한번 통과시키면 바로 아날로그 신호가 됩니다. 자, 요 얘기는 그 저역 통과 필터가 뭐냐 하는 거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다만 이 필터라는 거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정수기에 있는 필터라든가 담배 필터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신호를 걸러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샘플링된 신호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이렇게 카피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내가 잘라내서 이것만 쓰겠다.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이건 버려버리겠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저역 통과 필터 를 사용해서 DA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나오게 되면은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DA 변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쭉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PCM이라는 이런 단어로 하나를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PCM.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샘플링을 하고 또 뭐 양자화를 하고 퀀타이제이션 이런 것들 있죠. 이 절차를 다 통틀어서 그냥 PC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CM 방식. 이거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이름이고요. 이건 일반적인 샘플링과 양자화를 통해서 디지털로 변형하는 이런 방식을 보고 PC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변형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CM을 그대로 쓰지 않고 똑같이 샘플링과 양자화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고민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DPCM이라는 게 있는데, DPCM은 Differential PCM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전송된 신호부터 앞으로 전송된 신호값을 예측하고 예측치와 실제 값의 차이를 부호화해서 정보량을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샘플을, 이건 뭐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요, 요 샘플하고 이 샘플하고 요 샘플 사이의 차이값 있죠?
요 차이 값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PCM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요 차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샘플과 바로 다음 샘플이니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은 구간을 PCM으로 바꾸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작은 구간을 조밀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데이터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장시킨 Adaptive Differential PCM, ADPCM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과거 샘플 변화에 따라 스텝 크기를,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PCM을 4대 1까지 압축이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D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델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재밌는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현재 표본값에서 이전 값을 뺀 게 플러스면 1이고 마이너스면 0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의 값은 얼마냐면 원래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이 입장에서 보니까 그 전 거보다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0이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또 얘는 전에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1이고, 이렇게 되면 또 크죠? 또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항량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데 문제는 이러면 오차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샘플링을 촘촘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또 다른 말로 1비트 부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CD 이후에 SACD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 오디오 CD라고 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고음질의 그런 음악을 담는 그런 CD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이 DM, 이 델타 모듈레이션을 조금 변형시킨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 소리를 부호화를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작냐 크냐만 따지는 거예요. 되게 하드웨어가 간단해지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굉장히 샘플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